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이제 조선의 제도의 완성을 봤죠. 그 정도는 잡아 주셔야 돼요. 조선의 제도가 완성됐다는 건 이 책이 완성됐다는 거죠. 이게 조선의 법전. 경국 대전이 완성된 거죠. 경국 대전이 완성된 거고, 요걸 완성시키는 게 제도를 완성하는 거니까 누구 때 완성이 됐겠어요? 성종 때 완성이 됐겠죠. 네, 성종 때 완성이 된 건데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 건 세조 때였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된다. 뭐 그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국대전이 완성됐다는 건 제도가 완성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당시에 이제 성종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도 되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시기에 제도가 완성됐다는 건 이 정치 세력들이 나름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합의하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종 때 제도가 완성됐다는 건 성종이 왕으로 있을 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다.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두 명의 신하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여기 이제 뭐 어느 반 가면 인사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굳이 이 PPT를 제가 직접 만들잖아요.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굳이 이 두 신하를 마주보는 그림으로 하는 그런 구성을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뭐 물론 인사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둘이 뭐 소개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죠. 그죠? 대립이라는 거죠. 대립인데 조선도 어쨌든 관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복이 있었을 텐데 이게 관복이겠죠. 여기 관복인데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다는 건 둘이 급이 다르다는 거지. 급이 어느 쪽은 더 높은 급이고 어느 쪽은 더 낮은 급이라는 건데 그냥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어느 쪽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어느 쪽이 높은 급일 것 같아. 그렇죠. 빨간색이 높은 급입니다. 그래서 높은 급과 낮은 급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경력도 되고 짬도 되고 계급도 높고 요런 신하들이랑 이제 막 합격한 애기들이랑 병아리들이랑 그렇게 그래서 어느 반 가니까 이런 비유하면 조금 맞는 비유인데 너무 좀 저속해. 그래서 좀 쓰기가 그런데 어느 반 가니까 그러더라고. 꼰대 대 MZ이다. MZ다.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데 뭐 꼰대 대 MZ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누가 꼰대고 훈구와 사림 중에 누가 꼰대고 누가 MZ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이렇게 이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음, 일단 요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수양대군 아저씨가 단종이 되게 어릴 때 왕위에 올라오죠.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였던 문종이 자기 아들이 너무 어릴 때 왕위에 올라오는 걸 걱정해서 재상들한테 좀 너무 어릴 때 왕으로 올라올 내 아들을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근데 수양대군이라는 왕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요거 배웠던 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어린 왕이었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으로 올라가는데 요 수양대군이 왕으로 올라간 게 세조이지 않습니까? 둘이 같은 사람이잖아. 왕 되기 전에는 수양대군이고 왕 되고 나서는 세조인 건데 음 수양대군이 왕으로 올라가는 이 계유정난이라는 반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요거 혼자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수양대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결국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집권을 하니까 수양대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공신이 된다고. 이 공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훈구라고 불러요. 훈구.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세조가 왕으로서 집권해 있는 동안에는 이 공신들, 훈구라는 이 공신들이 세조랑 같이 정치의 중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쭉 국가의 어떤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겠죠.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이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세조가 한참 공신들이랑 자기의 정치를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신, 훈구라고 하는 이 공신 세력이 세조랑 같이 정치의 중심에 섰을 건데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색이 더 높은 관직이라 그랬어요.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누가 훈구겠어? 빨간색이 훈구인 거죠. 그리고 파란색이 저 새파랗게 올라오는 애기들, 걔들이 살인인 거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훈구들이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공이 있었던 공신으로서 정치의 중심에 서서 권력을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요게 요런 그림이
왕이 세조일 때는 괜찮아요. 왕이 세조일 때는 뭐 세조 플러스 공신 얘들이 정치를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세조가 언제까지 살 게 아니잖아요. 세조가 조만간 돌아가신다고. 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뭐 군사제도 개편하고 뭐 직전법하고 경궁대첩 만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실록 계보를 보면 태정, 태세, 문단, 세, 예, 성 이렇죠. 그래서 세조 다음에 예종, 그다음 아유 글씨를 이렇게 예종 대충 봐요 그냥. 그다음에 성종인데 제가 예종을 왜 이렇게 짧게 쓰냐면 이분 거의 1년 안 돼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별 왕으로서의 의미는 없어. 병이 원래 있었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조 바로 다음은 예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분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세조의 뒤를 이어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했던 사람은 성종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성종이 이제 집권을 했어. 성종이 짜잔 드디어 내가 왕이요 이러고 집권을 했단 말이야. 그럼 정치의 중심에는 누가 있겠어? 훈구가 있겠죠. 훈구는 세조와 함께 했던 공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신들을 바라보는 성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이제 막 올라온 왕인데 이미 훈구라는 이름의 공신들이 정치를 꽉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성종 입장에서는 나는 방금 어제 왕 됐는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서 꼭 그걸 느껴주셔야 돼요. 세조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종이 올라왔을 때는 세조와 함께하는 공신들, 즉 훈구들이 성종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종은 집권한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이미 정치의 중심에 있는 훈구들한테 자기가 휘둘리지 않는 왕으로서 자기가 훈구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게 성종의 정치적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훈구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종도 훈구들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이 팀이 필요해요. 마치 공민왕처럼. 공민왕도 기존의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혼자 안 되니까 마이 팀을 만들었었죠. 그게 성균관을 중심으로 키워낸 신진사대부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미 공신으로서 정치의 중심에 있는 훈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자기의 팀을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새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아까 봤었던 사림인 거죠, 사림. 그래서 성종 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써놨지만 사실 의도는 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예요. 과거 시험은 매년 왕이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이렇게 3년 단위로 계속 주식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성종이 새롭게 합격한 관리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준다는 거죠. 왜? 이들을 내 팀으로 만들어서 나를 지지하게 만들어서 훈구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합격해서 성종의 어떤 보필을 받으면서 쭉쭉쭉 성장하는 이 사람들이 사림이라는 거죠. 사림. 근데 사림들은 보통은 옛날 온건파 신진사대부 기억나시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반대했었던 정몽주 동생들 그 양반들의 제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기본적으로 고려를 무너뜨리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이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국한 조선에 대해서 충성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이 건국된 뒤로는 조선에서 관직 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하진 않는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막 흐르잖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이제는 아 고려를 다시 세울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느끼죠. 그냥 조선이란 나라에 적응을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래도 스스로 마음속으로는 고려의 충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선의 관직으로 나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고 공부한 게 있잖아. 관직이 없는 거지 실력은 있잖아요. 유학 지식은. 그러니까 보통은 고향에 내려가서 후배들을 가르치죠. 후학을 양성하죠. 그리고 후배들한테 나는 내가 고려의 신하라고 생각을 해서 관직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나는 조선의 관직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나한테 배웠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 합격해서 조선의 관직에 진출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키워냈다는 사림들은 보통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의 제자들이고 그들한테 공부를 배워서 그걸 토대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이 많죠. 그리고 이들이 등장한 건 왜 등장했느냐 그렇게 하면 이제 과거 시험에 붙었으니까 등장한 건데 어쨌든 성종이 의지를 가지고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합격한 사람들을 자기 팀으로 만들고 잘해주고 지원해주고 해서 살림 세력으로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인 거죠.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살림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성종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을 이용합니다. 근데 훈구를 견제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훈구를 뭔가 비판하고 훈구들한테 야 너네 이거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훈구를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살림들은 이제 막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직급이 그리고 짬밥이 떨어지잖아요. 훈구들은 직급도 높고 짬밥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살림을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을 시켰더라도 살인들이 경력도 안 되고 짬밥도 안 되고 직급도 떨어지니까 훈구들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살인들을 뽑아놓은 다음에 훈구를 견제할 수 있는 자리에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인들이 직급은 낮아도 훈구를 지적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있겠어요? 3사예요, 3사. 주로 3사에 배치합니다. 3사 뭐뭐 있었어? 3사 뭐뭐 있었어요? 이거 잠깐 일정지 하시고 한번 떠올려 보려고 애써 보세요. 정 기억 안 나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바로 앞장에 우리 제도사 할 때 3사의 이제 기구들 배웠었거든요. 언론 기관. 그죠? 어떤 데는 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왕한테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기억나시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죠. 그래서 사림들을 주로 합격시키면 여기에 배치를 많이 해요. 사원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고위 어떤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들, 고위 관료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사원부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림을 배치하는 건 야, 훈구들은 관급이 높을 거 아니에요. 고위 관료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훈구들, 고위 관료로서의 훈구들이 뭔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싹 조사해 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림을 사원부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사간호는 왕한테 잔소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런 의도지. 훈구들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사관원의 관원으로서 잔소리하라는 거죠. 그 정책은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원부는 훈구들한테 너네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너네 이거 잘못하지 않았어? 이 얘기하라는 거고 사관원은 니네가 지금 주장하는 그 정책 구려 별로야 이 얘기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원부 사관원 이렇게 뭔가 훈구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 사림을 많이 배치하죠. 홍문관은 사실은 학문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훈구의 견제를 위해서 이용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가끔가다 조금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3사라고 하는 게 고려에도 3사가 있었죠. 근데 고려는 회계기관이었죠. 호부에서 세금을 거두면 그걸 분배하고 사용하는 그런 기관이 3사였는데 여기서의 3사는 전혀 관련 없어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묶어서 3개 3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사림들을 주로 사원부 사관원에 그리고 홍문관에 특히나 사원부 사관원에 배치해서 훈구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종 집권기에는 살인과 훈구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친하진 않았겠지. 어색했겠지. 어색하지만 그래도 뭔가 둘이 어마어마한 어떤 갈등이나 어마어마한 스파크가 튀는 어마어마한 어떤 싸움을 하는 그런 일은 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세력 균형을 보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국대전도 완성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던 거죠. 훈구와 살림이라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세력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보이면서 정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국대전도 완성하고 이런저런 정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력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훈구는 자기의 어떤 경력, 짬밥과 직급으로 그다음에 사림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원부 사관원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둘이 어느 정도 세력균형을 보인 거죠. 근데 요게 깨지는 게 사화예요. 사화인데 사화는 기본적으로 살인들이 화를 입다 그래서 사화예요. 총 4번이 있었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4번이 있었는데 뭐 무오, 갑자, 기묘, 을사가 의미하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연도죠. 무오년, 갑자년, 기묘년, 을사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4차례 살인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데 물론 원래 단어의 의미는 살인들이 화를 당했기 때문에 사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하기 쉽게 4번이니까 4번이라서 사람들이 4번 화를 당해서 사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뭐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아무튼 4번의 화를 입게 되는데 특이한 건 앞에 2개 있죠. 무오사와 갑자사와. 요 2번 다, 요 2번 다 연산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종이 죽고 나서 연산군이 즉위하는데 요 왕 이름에서부터 티가 나야 돼요, 뭔가. 원래 조선의 왕은 부를 때 칭호가 어떻게 돼요? 뭐 살아계실 때 부르면 무슨 전하 그러겠지만은
어, 돌아가시고 나서는 무슨 조 아니면 무슨 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연산군으로 즉위했대죠. 그러니까 왕이 된 거야.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는 용어는 연산군이라고 하죠. 저 군이라고 하는 건 왕자들한테 붙이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인데 내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왕의 정식 부인 왕비면 나는 무슨 대군이 되는 거죠. 수양대군이 그랬죠. 근데 그냥 대군 없이 대자 없이 군자만 붙으면 내 어머니가 아버지 왕의 정식 부인이 아니고 후궁인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군자를 붙이는데 연산군은 분명히 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 무슨 종 이렇게 끝나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연산군이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연산군이 왕의 역할을 한 적이 있지만 역사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쫓겨난 왕이니까. 이해되시겠죠? 정치를 엉망으로 하다가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연산군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왕으로 근무한 적이 있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연산군이 즉위하게 되고요. 무오사와의 계기는 이거였어요.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는데 요걸 훈구치기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문장을 보시면 김종직이 쓴 글에 대해서 훈구가 문제를 삼다고 하죠. 그러면 이 글을 썼던 훈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글을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던 김종직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살인인 거죠, 살인. 그래서 김종직은 사실 살인의 거두예요. 살인의 거의 리더격이고요. 아이고. 살인의 거의 리더격이고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죠. 근데 이 김종직이 썼다는 글 조의제문이 어떤 글이냐면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조의제문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의제라는 사람을 조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종직이 이 글을 쓰고 나서 이 글을 왜 쓰셨느냐 무슨 계기로 쓰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종직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뭐냐면 되게 어린 꼬마애가 뭔가 멀리서 봤을 때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이렇게 다가오더래. 그래서 꼬마야 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옷이 보니까 황제 옷이었대요. 그래서 꼬마야 넌 누구니 누군데 그런 옷을 입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꼬마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옛날 우리 중국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2학년 때. 자기는 중국에 지금 조선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거의 1000년 이상 전이죠. 자기는 중국의 한나라라는 나라의 황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되게 어릴 때 즉위한 황제인데 항우라는 인물이 있었대요. 그 항우라는 인물이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되게 황제인데 한나라 황제인데 되게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도 억울해서 그래서 그 억울한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당신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나의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그 어릴 때 왕의 욕심이 있는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이 의제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한나라면 거의 1000년 이상 전 나라잖아요. 조선 기준으로도. 그렇죠. 근데 1000년 이상 전의 역사적 인물이 내 꿈에 나타나서 펑펑 운다. 본 적도 없을 텐데, 그죠?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훈구들은 이 글의 표면 그대로 중국의 의제라는 어린 황제를 추모하는 그런 글이 아니고 뭔가 의도성이 있는 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의지문이라는 글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하는 식의 저격 디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훈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의제문이라는 글은 누군가를 디스하기 위한 글이라는 거잖아요. 누구겠어요? 잘 생각해봐. 죽은 황제는 어리고, 그죠? 다른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욕심을 내면서 어린 황제를 죽이고, 이거 뭐랑 비슷해요? 세조가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훈구들이 봤을 때는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은 연산군의 조상이신 세조, 수양대군을 깎아내리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수양대군 세조를 욕하고 비난하는, 디스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훈구 측의 이런 주장을 연산군이 받아들입니다. 연산군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김종직 이하 김종직한테 배웠던 어떤 후배들이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싹 다 죽거나 잡아가두거나 쫓겨나게 됩니다. 요 사건이 무오사화예요. 무오사하고 그 다음에 에서 이렇게 살인들이 화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사화가 한 번 더 벌어져요. 연산군 때. 그게 갑자사화인데 갑자사화도 되게 간단해요. 연산군이 되게 애기였을 때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였을 때 연산군의 어머니셨던 패비 윤씨께서 결국은 패출되고 죽임당하는
사사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패출이라고 하는 건 왕비나 그에 준하는 왕비나 후궁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일반인으로 어떤 지위를 격하시키고 궁궐 밖으로 쫓아내는 걸 패출이라고 해요. 그 보통 패출 당하면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있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쫓겨난 사람은 되게 허름한 민가에 살겠죠. 그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서 사약을 줘요. 먹고 죽으라고. 그게 사사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되게 어렸던 시절에 연산군의 어머니께서 뭔가 이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 어, 이렇게 궁궐에서 일반인으로 격하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 뒤에도 얼마 안 있다가 사약을 받고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연산군도 이걸 거의 잊고 지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조선 신하 중에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임사홍이 아마도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싶어서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이 임사홍이 가서 연산군한테 물어봐요. 혹시 과거에 있었던 어머님의 일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 뭐라고 듣긴 들었는데 제가 너무 어릴 때였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리고 별로 그닥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잘 안 하신다. 워낙 어릴 때기도 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잘 없어서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산군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그렇죠. 그때는 많이 어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패출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얘기합니다. 연산군이 듣기에는 자기 어머니가 쫓겨나고 죽는 과정이니까 듣기 싫겠죠. 근데 연산군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놀래요. 연관된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연관된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들은 그게 훈구든 살인이든 가리지 않고 싹 다 불러 모아서 다 죽이거나 전개해서 쫓아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죠. 그게 갑자사화입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지배하던 시기에 두 번의 사화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런 사화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훈구와 살인이 같이 있기 때문이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뭔가 으르렁거리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훈구랑 살인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연산군 때가 처음은 아니라고. 우리 연산군 앞에 왕이었던 성종 때도 이미 살인과 훈구는 같이 있죠. 근데 그때는 연산군 때 이런 무오사화나 갑자사화 같은 어떤 거대한 사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종 때도 훈구와 살인이 있었죠. 근데 그 둘이 친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신하들끼리 누구는 훈구, 누구는 살인 이렇게 패가 나뉘어서 싸워요. 막 갈등을 보여. 그러면 그때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겠어요? 이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을 해야겠죠. 성종 때는 그게 됐던 거예요. 훈구랑 사림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너무 심하게 갈등하거나 싸우려는 모습이 보이면 왕이 직접 나서서 야 너네 사이 안 좋고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선은 지켜. 싸우지는 마. 그냥 어색하게 지내는 것까지만 이해해 주는 거야. 시비 걸고 으르렁거리지 마. 요걸 해줬던 거죠, 성종이. 그래서 이렇게 훈구와 사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종 때는 별 큰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연산군은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충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화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연산군 때 정치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좀 훈구와 살인들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신하들 사이에 무슨 공감대가 생기냐면 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연산군의 정치 모습이 되게 좀 진짜 안 좋기는 했어요.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나 진짜 돈 신경 안 쓰고 돈 많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재밌게 놀 거야. 그렇게 하면 돈을 어떻게 쓴다 그래요? 흥청망청 쓴다고 하죠. 그 흥청이라는 단어가 연산군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연산군은 연산군 때 운영했던 흥청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기생이에요. 기생인데 연산군이 술을 재밌게 마시고 싶어서 이제 정부의 관원들을 풀어서 전국 팔도에 되게 예쁘다 하는 여인들을 다 끌어오게 돼요. 사실상 납치야. 납치인데 어쨌든 끌어와요.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애들, 그 제일 예쁜 기성들을 흥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불러다가 맨날 놀고 술 마시고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좀 하는가 싶으면 뭐 이렇게 막 무오사와 갑자사와 터지고. 그래서 어쨌든 훈구나 사림이나 연산군에 대해서만큼은 저 사람은 진짜 아니다. 저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이런 합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힘을 합쳐서 이 연산군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래도 살인보단 훈구가 계급이 높죠. 그러니까 이 연산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도 훈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죠. 그래서 훈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기존의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선택해서 왕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거 꼭 잘 정리해 두세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 앞날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중종이라는 왕은 본인이 왕 될 계획은 딱히 없었죠. 근데 장례를 본인이 왕이 될 생각은 없었지만 장례가 뭐야? 그 연산군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서 연산군을 몰아낸 훈구들이 나를 선택해줘서 내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훈구들 덕에 왕이 된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훈구들 덕에 왕이 된 건데 그러면 중종이 왕으로 집권해 있는 동안 정치의 중심에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훈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훈구들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로 앉힌 다음에는 완전히 훈구가 정치의 중심에 놓이고 권력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훈구들이 세력을 독점하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앞날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중종 입장에서는 이 훈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종이 마치 성종이랑 마찬가지로 훈구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림인 거죠. 그래서 중종도 마찬가지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대폭적으로 등용을 하게 돼요. 어, 근데 이때 등용된 사림들 중에서 가장 대표격에 있는 인물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조광조인데 조광조의 가장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승진 속도예요. 승진 속도. 승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조광조는 20대 후반에 이미 사원부 대사원을 해요. 사원부 대사원이라는 자리는 검찰총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검찰총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되게 나이 많은 최소한 50대 이상의 아저씨가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광조는 본인이 왕족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과거에 합격한 다음에 진짜 얼마 안 돼서 바로 사원부 대사원으로 등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도 이게 정상적인 승진 속도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한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생각하는 자신을 사원부 대사원으로 올려준 의도는 이거 양반들 쳐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양반들을 즉 훈구들을 쳐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훈구들을 쳐내려면 일단은 훈구보다는 사림이 아직은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훈구들의 어떤 훈구들을 뭔가 견제하고 쫓아내기 위해선 살인들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살인들이 일단 머릿수가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조광조가 살인들의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현량과예요. 현량과. 그래서 현량과는 새로운 관직자를 뽑는 건데 새로운 관료를 뽑는 건데 원래 관료를 뽑을 때는 과거제를 이용하죠. 근데 과거제는 그냥 둬요. 과거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현량과를 새롭게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는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현량과는 시험을 보지 않고 추천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이러면 이거 조광조가 주도한 거고 추천으로 사람을 뽑는 거니까 누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살인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현량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살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살인의 머릿수가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이걸 바라보고 있는 훈구들의 마음은 불편했겠죠.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훈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래도 중종이 워낙 조광조를 아끼고 현량과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지만 훈구들도 그냥 납득합니다. 여기서 그냥 참아요. 근데 훈구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위훈 삭제예요. 훈구들이 이 훈구들이 공신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훈구들이 훈구일 수 있는 이유는 공신이기 때문이죠. 공신이기 때문인데 삭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딜리트를 얘기하고요. 딜리트를 얘기하고 이 위훈의 위가 거짓 위자예요. 거짓 위자인데 이게 이제 위훈 삭제 정책이 뭐냐면 훈구라고 떵떵거리는 그 사람들은 어느 공이 있는 공신이기 때문에 훈구라고 떵떵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공이 있는지를 재검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마땅히 확인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쳐내자는 거죠. 그래서 훈구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훈구들 중에서 실제로 공이 없는 사람은 훈구에서 쫓아내자. 위훈 삭제 시키자. 즉 훈구를 정리하는 명단에서 삭제시키자. 이런 거죠. 그래서 마땅한 공이 확인되지 않는 공신들 다 훈구겠죠. 그런 공신들 훈구들은 삭제하겠다. 이런 정책을 조광조가 추진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훈구들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죠. 네가 감히 우리 업적을 평가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훈구가 더 이상 조광조를 인내해주기 힘들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때부터 왕의 어떤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광조는 자기가 처음에 어떤 사원부 대사원으로 그렇게 급속한 승진을 했을 때부터 내가 그냥 잘해서 이걸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제 훈구 세력을 몰아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훈구를 최대한 몰아내려고 하고요. 훈구들은 조광조가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왕, 중종의 태도 변화예요. 사실 중종이 바랬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중종이 바랬던 건 성종 같기를 바랬어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세력 균형을 이뤄서 견제를 하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종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보니까 오히려 훈구를 몰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조광조가 오바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니 그냥 내가 적당히 견제를 하라 그랬지. 언제 그렇게 훈구를 다 죽여버리라고 다 쫓아내라고 했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중종이 조광조의 이렇게 훈구에 대한 어떤 급진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이 훈구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하는 태도에 그런 조광조에 대해서 중종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훈구들은 이 조광조를 참을 수가 없겠죠. 막 미훈 삭제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공로를 재검토한다 그러고 기준에 안 맞으면 삭제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훈구들과 중종이 암묵적으로 조광조를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훈구를 주도로 조광조와 그 이하의 조광조의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다 죽거나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기묘사화죠. 그래서 조광조가 막 미훈 삭제 이런 너무 심한 정책을 펼쳐서 훈구를 다 쫓아내 버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조광조를 아꼈던 중종조차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훈구가 조광조를 몰아내려고 할 때 그때 중종도 알면서도 눈 감아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조광조를 죽이고 몰아내야 되는 명분을 만들려는 사건이에요. 어느 날 경복궁에 출근을 해보니까 나뭇잎에 저렇게 돼 있더라는 거야. 벌레 먹은 것처럼 화면에 저렇게 돼 있다는 건데 이 주초유황이라는 게 요게 달릴 주자고요. 주자고 그다음에 나와 있다시피 작을 초자예요. 작을 초자고 이게 될 위자고 그다음에 아이고 될 위자고 여기 이제 임금 왕자죠. 이게 즉 주초가 왕이 되다 이런 뜻으로 이제 각 나뭇잎들에 막 다 새겨져 있더라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주초위왕 이건 왕이 되다. 누가? 주초가. 근데 이 주초가 사실 한자를 합쳐서 요렇게 쓰면 요게 조자가 돼요. 그래서 조씨가 새롭게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서라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는 조씨의 새로운 왕조를 세울 거기 때문에 이씨 왕조, 지금의 조선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보이기 전에 빨리 죽여야 된다. 이런 명분을 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조작해서 훈구가 조광조를 죽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왕이었던 중종은 알면서도 적당히 눈 감아 줬다는 거죠. 이런 면들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을사사화는 요거는 그냥 왕위 계승 분쟁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건 어떤 사건이냐면 봐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 중까지 봤죠. 인명이잖아요. 그래서 인종, 명종 이렇게 있는데 뭐 둘 다 사실은 저기 어, 앞선 왕 중종의 아들이에요. 중종의 아들인데 누구를 세자로 임명할 것인가를 놓고 좀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인종을 지지했던 세력이 있고 저기 뭐야 명종을 지지했던 세력이 있는데 이 당시에 전개가 윤임 중심의 일파와 이 사람 이름이에요. 윤원영 중심의 일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윤임은 윤임이라는 신하는 이렇게 빨리 가서 저기 하기를 바래. 뭐야? 잠시만. 윤임이라는 신하는 인종이 세자가 되기를 원했고 윤원영이라는 신하는 맹종? 명종이 신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결국 인종이 신하가 되고 세자가 되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게 오늘 왜 이러죠? 유님이 지지했었던 인종이 결국 세자에 오르고 왕위에 올라가는데 인종이 왕위 생활을 얼마 못하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윤원영이 유님을 욕하는 거죠. 처음부터 명종을 세자로 올리고 왕으로 했으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갔을 건데 왜 인종을 세자로 올려서 왕으로 만들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왕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만드느냐 왜 이렇게 전국에 불안을 초래하느냐 이렇게 욕하는 거죠. 그래서 유님 일파가 윤원영한테 공격을 당해요. 이게 을사사화예요. 이게 을사사화인데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뭔가 발음이 꼬이네요. 아무튼 간에 이런 사건인데
요거는 그냥 복잡한 이야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냥 왕위 계승 분쟁 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키워드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화라고는 하지만 사건을 4개를 배웠어요. 기본적으로는 무오사화의 키워드 김종직, 그리고 조이제문, 요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갑자사화는 패비윤씨, 패비윤씨 받으시면 되겠고, 이 둘 다 연산군 때라는 거, 연산군 때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에 연산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게 뭐야? 연산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훈구 주도로 중종 반정이 있었죠. 그 다음이 기묘사화죠. 기묘사화는 조광조, 조광조가 추진했었던 현량과나 위훈삭제 이런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을사사화는 단순한 왕의 계승 분쟁이다. 그 정도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을사사화까지 총 4번 사림이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기는 건 사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훈구는 훈구가 되려면 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림은 과거 시험만 붙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롭게 공을 세워서 훈구가 되는 사람은 없고, 훈구에서는 은퇴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사림은 아무리 사화를 겪어서 몇 번씩 다치고 죽고 해도 끊임없이 과거 시험을 치르니까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림이 결국 이기게 되는데, 이 사림이 사화를 겪고도, 4번의 화를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향약과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약과 서원은 뒤이어서 다른 PPT에서 볼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적어만 두시고, 요 왼쪽에 있는 이런 걸 향약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향약과 서원에 관한 내용은 다른 학습지에서 볼 거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긴 건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사림이라고 했죠. 근데 사림이 이기고 나니까 오히려 사림들끼리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전랑이란 자리를 놓고 나누게 되는데,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주전랑은 인사권을 다루는 이조에 속해 있는 관직이에요. 근데 이 관직의 특징은 사실 관직들 중에서도 높고 낮음을 떠나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죠. 대표적으로 사원부사관원 홍문관이 그렇죠. 이런 자리에 누구를 추천할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주전랑이에요. 그래서 이주전랑은 그렇게 급이 높진 않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모두가 원하는 자리죠. 근데 이 자리에, 이 이주전랑이라는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놓고 사림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동인, 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뒤로 동인은 동인대로 학문을 키워나가고, 서인은 서인대로 학문을 키워나가면서 서로가 약간 지금의 정당처럼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나 학문적 성향을 따라서 누구는 동인, 누구는 서인,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성 초기에는 어쨌든 서로 다른 붕당이라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토론이 돼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토론을 했었는데 점점점 이 동인과 서인의 경쟁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어떤 좋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상대의 붕당을 깎아내리고 상대의 붕당을 공격하는 데 좀 더 목적이 있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